17페이지. 자, 박스 안에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되는 거하고 그리고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좀 보면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라서 해당되지 않거나 아니면 제3자이긴 한데 보호받는 제3자는 아닌 경우도 있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십니까?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대리인 쪽에서 상대방과 통정 허위로 했다는 거죠. 그 경우에 본인이요, 본인. 본인은 뭐죠? 당사자예요. 따라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2번 같은 경우 허위 표시에 당사자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여기서의 이 계약은 진짜 계약이에요? 허위 계약이에요? 허위 계약이었겠죠. 그 지위를 받으셨죠? 그러면 제3자예요? 당사자예요? 당사자예요.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이 가장 매매했어요. 가장으로 매매 계약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갑하고 을이 이렇게 가장 매매를 했고 그리고 요 을이 가장 매수인, 가짜 매수인이죠. 을은 가짜 매수인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이때 이 을의 이 가짜 매수인의 그 지위를 뭐 했다고요? 넘겼다고요. 이렇게. 그럼 얘는 그 지위를 받은 사람이죠. 그럼 얘 가장 매수인 그대로인 거죠. 맞나요? 그럼 제3자예요? 당사자예요? 그냥 당사자라는 거죠. 당사자. 3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죠. 얘는 뭐예요? 그 유명한 돈 받는 제3자. 얘는 그 유명한 돈 받는 제3자입니다. 돈 받는 제3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기억나세요? 돈 받는 제3자죠. 뭐가 아니고 보호받는 제3자가 돈 받는 제3자가. 자, 4번 내려갑니다. 가장양수인의 포괄승계인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가짜 양수인이 있었는데 그 가짜 양수인의 뭐라고요? 그 지위를 포괄적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속인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럼 상속인은 제3자예요? 당사자예요? 당사자죠. 당사자. 얘도. 보호받는 제3자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입니다.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입니다. 자, 일단 가장 양수인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갑하고 을이 가짜 허위 계약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가장 양수인들에게 등기 넘겼어요. 이렇게. 그러면 가장 양수인 을 명의로 등기 넘어간 거 있죠? 이게 통정 허위의 외형이죠.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 상태가. 가짜 상태죠? 이게 외형이라고. 근데 병이 쳐다봤을 때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병은 몰랐어요. 근데 마침 을한테 받을 돈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을 명의로 등기돼 있으니까 이걸 가만히 냅뒀어요? 압류했어요? 압류했다는 거죠. 보호받는 제3자예요? 아니에요? 보호받는 제3자. 맞죠? 그죠? 보호받는 제3자 만든 거죠. 지금 여기 5번은 압류 전이라고 돼 있죠. 그죠? 만약에 압류를 안 했다면 압류를 안 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죠? 그럼 이해관계 맺은 거 안 맺은 거? 안 맺은 거죠. 그럼 보호받는 제3자 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압류 안 했으면. 그쵸? 근데 뭐를 했으면? 압류했으면 압류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목적물을 압류하게 되면 등기부에 병 이름 기재됩니다. 압류 채권자로 얘 이름 들어갑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진짜 매매가 아니라 가짜 허위 매매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이 을한테 이 바보야 뭐하냐 지금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해서 하셨다는 거죠. 반환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양수인 을 등기 말소시키고 갑한테 명의를 되돌렸다는 거죠. 이때 이 병의 압류 효력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압류가 붙어있는 상태로 갑이 소유권 회복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보호받는 제3자죠. 그러니까 얘는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압류 지워 안 지워?
압류 안 지울 거라는 거죠. 그죠? 꼬우면 네가 돈 갚으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호받는 제3자죠. 자, 근데 지금 2번 선다에서의 동그라미 5번 같은 경우는 목적물 압류 전인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냥 채권자의 존재만 있는 거지. 이해관계를 맺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위로 올라가 보세요. 위로 올라가 보세요. 자,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 거에서 예를 들어 4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4번이요. 허위 표시의 목적물을 뭐 한 자? 가압류했잖아요. 이건 이해관계 맺은 거예요. 보호받는 제3자예요? 예, 보호받는 제3자입니다. 자, 그리고 가압류, 압류뿐만 아니라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가장량 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한 자. 통정허위의 외형을 믿고 을 명의로 경료된 외형을 믿고 그 목적물을 다시 뭐 한 자? 매수했다는 거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럼 이해관계 맺은 거 안 맺은 거? 맺은 거죠. 2번 가장량 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의 저당권 설정을 받은 사람. 저당권자로 들어왔다는 거죠. 보호받는 제3자 맞습니다. 가등기 권리자로 들어온 것도 이해관계 맺은 겁니다. 자, 3번 내려갑니다. 가장 소비대차. 이 소비대차가 진짜라고요, 가짜라고요? 가짜라는 거죠. 거기에 따른 대여금 채권이죠. 그럼 이 채권은 진짜 채권이에요, 가짜 채권이에요? 가짜 채권이죠. 이걸 넘겨받았다는 거죠? 예. 을이란 사람이 채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채권 있어, 채권. 나 채권 있으니까 이 채권을 당신한테 넘겨줄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채권 받았죠? 채권 받았죠. 그러니까 병이 지금 을한테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돈을 가지고 있어요? 채권 가지고 있어요? 채권을 가지고 있죠, 채권을. 2억짜리 채권을. 2억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채권을 병한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럼 병은 채무자한테 돈 받을 수 있겠죠? 을이 소비대차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야, 내가 갑한테 돈을 빌려줬거든. 소비대차 해가지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갑한테 돈을 빌려줬어. 갑한테 빌려준 돈이 얼마야? 그게 2억이야. 갑이 채무자야. 그래서 내가 지금 갑한테 받을 돈 있으니까 받을 돈 2억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2억 현금으로 줄게, 채권으로 줄게. 채권으로 이렇게 넘긴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그래가지고 병이 누구한테 돈 달라 그랬어요? 갑한테 돈 달라 그랬죠. 갑한테 돈 달라고. 그죠?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래요? 가짜야, 이 바보야. 가짜야, 이 바보야. 가장 소비대차야. 그러니까 이 계약은 유효야, 무효야? 무효야, 무효. 이거는 증거 있어. 무효야, 무효. 그러니까 당신이 받은 채권은 진짜 채권 받은 거야, 가짜 채권 받은 거야? 당신이 가짜 채권 받은 거라고, 바보야. 가장 채권을 넘겨 받으신 거라고요, 지금 이렇게. 상황 이해되세요? 근데 이때 병은 이게 가짜 외형, 통정의 외형을 진짜라고 믿었던 거죠. 얘는 선의의 제3자라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한테 이게 딱 넘어오는 순간 효력이 뒤바뀌어 버린다고요. 뭘로 바뀌어요? 이거 유효한 걸로 진짜인 걸로 바뀌어 버린다고, 이렇게. 채권 유효해요. 이 바보도 108조 2항은 몰랐던 거지, 바보야.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보호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3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4번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5번 내려갑니다. 가장전세권을 믿고 가장전세권을 목적으로 근저당권자로 들어갔습니다. 전세권을 담보 잡고 저당권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문제는 이 전세가 진짜 전세였어요? 가짜 전세였어요? 가짜 전세였던 거죠. 근데 그 가짜 전세를 진짜라고 믿고 근저당권자로 들어갔다면 역시 통정의 외형, 전세권자로 등기돼 있는 그 자체가 통정 외형이죠. 그거 믿고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선의의 근저당권자라면 보호받는다는 겁니다. 6번 내려갑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던 가장 채권자의 이 파산관제인이 채무자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얘도 보호받는 제3자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 나오면 보호받는 제3자라고 해야 돼요. 단 판단은
기역 내려갑니다. 선의하기 판단은 관제인 개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죠. 총파산 채권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니은에 나와 있듯이 이 채권자들이 모두 전부 다 악의로 되지 않는 한은 파산 관제인은 웬만하면 선의 제3자라고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적용 범위 볼게요. 통정허위 표시는 계약에 적용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다 적용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처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죠? 여기는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적용 안 돼요. 왜 적용 안 되죠? 상대방이 없잖아요. 비진위 표시는 비진위 표시 107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이 돼요?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된다 그랬죠. 적용된다 그랬죠. 단서가 적용 안 되죠. 따라서 비진위 표시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할 때는 효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언제나 유효다 라는 거죠. 근데 비진위 표시 말고 지금 보고 있는 통정 허위 표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둘이서 하는 거죠. 이거는 혼자서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 아예 그냥 적용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한장 앞으로 와보세요. 아까 전에 봤던 비진위 표시 있죠. 여기서 자 15페이지 위쪽에 적용 범위가 돼 있잖아요. 여기서 적용되는 경우 나와 있습니다. 단독행위. 자 107조는 이 비진위 표시는 계약뿐만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든 다 적용된다 그러잖아요. 단 적용되지 않는 건 그 밑에 점에 있는 1항의 단서가 적용 안 되는 거라고요. 107조가 통째로 적용 안 되는 거예요? 단서가 적용 안 되는 거예요? 단서가 적용 안 되는 거라고요. 단서가 뭐였는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되는 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다는 건 반대. 본문은 적용돼 안 돼? 적용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107조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 적용돼 안 돼? 적용이 된다 그래야죠. 그죠? 107조 중에서 그 본문은 적용되는 거죠. 근데 뭐가 적용 안 된다고요? 그 단서가 젠장 단서가 지금 적용이 안 된다 그러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107조는 적용되는 거 안 되는 거? 된다는 거예요. 107조 적용된다는 거죠. 물론 다 적용되는 건 아니죠. 통째로 적용되는 거는 아니죠. 단서가 적용 안 된다는 거죠. 본문은 적용되잖아요. 그건 비진위 표시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되는 거 적용 안 되는 거? 적용되는 거죠. 적용되는 거죠. 하지만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서 언제나 유효돼 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이 아예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적용 자체가 다 안 된다고요. 몇 조는? 108조는 그렇다고요. 108조는요. 차이 있습니다. 자, 17페이지 밑으로 갑니다. 이제 은닉행위로 갑니다. 사례 볼게요. 갑은 을에게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럼 갑이 증여하기로 합의한 게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뭘 봐서 진짜예요 이거? 가짜라는 말 없었죠. 가짜 허위로 했다는 말 없었죠. 그럼 진짜인 거죠. 진짜. 근데 세금 문제를 염려해서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꾸며서 등기했죠. 그럼 여기서 매도하는 것처럼 꾸민 거 있죠. 매매한 거 있죠. 이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건 가짜죠. 뭘 봐서 가짜예요? 꾸며서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할 거거든요. 그죠? 토지를 증여하겠다고. 증여를 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거죠, 지금. 근데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때, 요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때, 증여세가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증여세가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분이 장인이거든요. 장인이 증여를 하시는 거니까 증여세 폭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증여로 하지 말고 등기할 때 뭘로 하자는 거예요? 원인을 매매로 하자는 거죠. 근데 이 매매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지금 갑이 을에게 매매로 소유권 넘기고 있어요, 증여로 넘기고 있어요? 증여로 넘기고 있죠. 근데 그 등기 칠 때 계약서, 증여 계약서 첨부했어요, 매매 계약서 첨부했어요? 매매 계약서 첨부한 거죠. 이 매매가 무효라는 거죠. 가장 매매, 통정 허위로 했던 거기 때문에 이 매매 자체가 무효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가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 넘어간 것도 등기도 유효, 무효? 등기도 무효죠. 아니요, 여기선 유효예요. 여기선 유효라는 거예요. 아니, 통정 허위로 했는데 왜 유효라는 거냐? 증여한 건 사실이니까. 요게 숨어 있었죠? 은닉돼 있었다는 거죠. 은닉 행위가 숨어 있었으면은 효력을 유효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후에 을이 이거를 그대로 또 병한테 넘겨주면, 제3자 병한테 등기 넘어갔죠? 이러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선이만요, 선악 불문하고요? 선악 불문하고. 선이든 악이든 따질 거죠. 선악을 불문하고 그냥 유효가 돼 버린다는 거죠. 왜 선악을 불문하죠? 앞에가 유효였었거든요. 이미 을한테 넘어갔을 때 유효 확정됐죠? 그럼 이제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따질 거 없다는 거죠. 시험 문제. 을은 병을 상대로 해서 말소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죠? 유효니까 못하는 거예요. 을이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랑 이 효력이 유효 무효인 걸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 물어보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자, 내려갑니다. 1번. 매매 계약은 통정 허위라서 무효입니다. 매매는요. 이거는 가짜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증여는 진실한 행위를 했던 거고 다만 은닉이 돼 있었던 겁니다. 이건 유효죠. 따라서 기역으로 내려갑니다.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을 명의의 등기는 효력이 있습니다. 유효. 자, 니은으로 내려갑니다. 병은 선이든 악이든 따질 거 없죠. 병은 일단 소유권 취득을 해서 가져갑니다. 디귿 내려갑니다. 갑은 병 상대로 해가지고 등기에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겠죠. 병이 부동산 가져갔어요. 좋아요. 이제 차고로 갑니다. 자, 18페이지로 오세요. 차고입니다. 이 차고부터가 이제 취소죠, 취소. 차고하면 취소로 유효 만드는 겁니다. 갑으로부터 을이 토지를 샀는데, 자, 갑으로부터 을이 토지를 매수했어요. 토지 매수. 근데 을은 토지를 매수하면서 생각했어요. 을의 인식. 나는 지금 농지를 매수하는 거다. 농지를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사가지고 농사 지을 거다 라고 생각했죠. 근데 실제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농지였다, 농지 아니었다, 하천이었다. 의사표시에 불일치입니다. 의사표시가 불일치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을이 계약할 당시에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거죠. 모르고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을이 차고자라는 거죠. 차고자. 그럼 을이 차고를 하신 차고자이기 때문에 차고해버린 을 같은 경우 차고를 원인으로 뭐 할 수 있습니다? 유효였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취소권 행사해서 무효로 만드는 거죠. 자, 그게 지금 109조에서 나오는 거죠. 자,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이거를 표의자가 모르고 한다. 이러면 차고입니다. 자, 2번 내려갑니다. 차고는 의사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한다라는 점에서 비진의 표시나 통정허위 표시랑은 구별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진의 표시나 통정허위 표시는 의사표시 불일치 알고 하는 거, 모르고 하는 거. 이것들은 다 알고 하는 거였는데 차고는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요 점에서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3번 임의규정. 당사자가 차고를 원인으로 취소하지 않기로 합의했죠. 그러면 취소하면 안 돼요. 그죠? 특약으로 배제해 버린다는 거죠. 오른쪽 갑니다. 이때 요건 필요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자, 첫 번째 요건은 동그라미 1번 단락에 나오듯이 중요 부분에 차고 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은 없었어야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런 요건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여기 18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은 무슨 차고 나와요? 동기의 차고 나온다는 거죠. 동기의 차고. 갑이 토지를 파는데 을이 토지를 사는데 을은 지하철역이 들어설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하철역이 들어설 거다. 그래서 땅을 사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을의 동기라는 거예요. 동기. 지하철역이 들어설 거다. 동기. 그래서 갑으로부터 땅을 샀다는 거죠. 매매 계약을 해서 샀다는 거예요. 샀죠. 근데 지하철역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죠? 그냥 지하철이 지나가더라는 거죠. 이게 동기의 뭐예요? 차고예요. 이게 동기의 차고예요. 동기의 차고. 그럼 을은 억울하죠? 그래가지고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취소할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신 사정이죠. 그죠? 동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죠. 동기가 표시됐어요? 마음속에만 있었어요? 마음속에만 있었잖아요. 법적으로 따짐, 못 따짐? 못 따집니다. 이거 취소 못해, 이거 가지고. 이거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라는 거는 첫째, 의사 표시의 착오다, 마음의 착오다? 마음의 착오다. 의사 표시의 착오다, 의사 표시의 착오 아니다. 의사 표시의 착오 아니다. 원래 우리가 착오로 취소한다는 거는 의사 표시의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동기의 착오는 의사 표시의 착오니까 마음의 착오니까 원칙상 취소를 합니다, 못합니다? 못해. 그죠? 원래 착오가 나왔을 때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질 수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두 번째, 만약에 동기가 뭐가 됐다면 바로 그거예요. 동기가 표시가 됐으면 이러면 법적으로 따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기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반사회적 법률행위 했을 때도 동기에 불법이 있었잖아요. 원칙상 법적으로 따질 수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효라는 거죠. 근데 동기가 만약에 표시가 되었다면 그러면 반사회 무효였죠.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을이 갑하고 계약을 하면서 야, 여기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던데 나는 이거를 기대하고 매수하는 거다라는 자신의 동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표시했다고. 이렇게. 그럼 갑이 그 사실 알고 판 거죠? 그럼 그게 착오로 엮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건 갖춰서 취소가 된다는 거죠. 동기가 표시가 됐으면요. 동기가 표시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그렇겠죠? 을이 토지를 사면서 야, 여기 지하철역이 들어온대 라는 동기를 주로 표시해요? 표시 안 해요? 안 하죠. 바보가 아니라 표시 안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다고. 대부분 요 파랑 색깔 상황이에요. 취소 못 한다는 거죠. 요 상태가 됐을 때는 취소가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상대방이 오히려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였습니다. 을은 가만히 있는데 갑 쪽에서 지하철역이 들어온단다 라고 을의 동기의 착오를 일으켰다는 거죠. 유발시켰다. 이런 경우는 굳이 을이 표시하지 않았어도 갑이 표시해 준 거죠. 이런 경우도 이렇게 취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개념. 자, 동기의 착오는 의사 표시를 하게 된 그 동기 속에 착오가 있었다는 거죠. 원칙 내려갑니다. 동기의 착오는 의사 표시의 착오는 아니기 때문에 원칙상은 취소를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예외로 내려갑니다. 동기가 표시가 됐을 때 그런 경우는 취소 가능하고요. 그 밑에 점 상대방이 동기 착오를 뭐 했을 때? 유발했을 때입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취소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착오 취소 요건 첫 번째입니다. 중요 부분 착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기억해 보시면은 중요 부분에 대한 판단입니다. 자, 판례를 보게 되면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했을 거야, 안 했을 거야? 안 했을 거야. 내가 의사표시를 했던 이유는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했던 거고 그게 없었다면 안 했을 거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 처지에 섰더라면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중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첫째 줄에 표의자 줄 치세요. 착오가 없었다면 나는 계약을 안 했을 거야. 이거는 주관적 판단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둘째 줄에 보통 일반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착오가 있었다면 의사표시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또한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다 판단 때려봤을 때 착오가 있었다면 내가 안 했을 거다. 이런 판단이 된다면 그게 중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니은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토지 현황과 경계랑 관련된 착오죠. 자, 판례를 보면은 답 1389평을 전부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어요. 근데 등기 마치고 나서 측량해 보니까 600평이 하천이었던 거죠. 그죠? 이 바보 아닙니까? 측량해야 합니까? 600평이 하천인걸? 자, 첫째 줄에 1389평을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았다. 절반이 농지인 줄 알았다. 전부 다 농지인 줄 알았다. 전부 다 농지인 줄 알았죠? 이게 매수자의 생각이에요. 인식. 난 다 농지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둘째 줄에 600평이 하천이죠? 이게 실제 벌어진 지금 실제 상황이죠. 인식과 실제의 불일치입니다. 만약에 600평 하천이라는 걸 알았다면 나 계약했을 거다, 안 했을 거다?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나는 농사 지을 건데 계약서상 목적물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하천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겠죠. 그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우리라도 계약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다면. 그죠? 이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권 행사를 할 때 그 중요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 판단의 기준이 경제적인 불이익입니다. 표의자에게 뭔가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다.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어요. 이러면은 이거는 중요 부분이에요, 중요 부분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에요.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으면요. 절반이 하천이면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는 겁니까? 예, 중요 부분이에요. 따라서. 그리고 그 밑에 채무자 동일성도 마찬가지예요. 갑이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갖다가 제시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채무자가 을인 걸로 알고 근저당권 설정자로 서명 날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채무자가 병으로 돼가지고 등기가 맞춰졌다는 거죠. 그럼 지금 갑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갑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다가 채무자를 누구로 알고? 채무자가 을인 줄 알고. 돈을 빌리는 사람 있죠? 채무자. 채무자가 을인 줄 알고 채무자를 을로 갑이 인식을 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사인해줬죠? 그게 지금 채권자한테 담보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담보 제공. 담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담보를 제공해줘야 채무자 을이 대출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담보 제공해준 거죠. 나중에 등기 마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이 채무자가 실제 누구로 돼 있더라고? 병으로 돼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갑은 결국 보증인이거든요. 지금 보증 서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보증 서는 갑이 채무자 을을 보증 서는 건지 병을 보증 서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게 중요 부분이다, 중요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이 맞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착오로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죠. 첫째, 근소한 차입니다. 건물 및 부지를 현 상태대로 매매를 했던 거예요. 근데 부지가 4평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4평 중에서 0.211평.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0.201평이었던 거죠.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지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럼 현저해요, 근소해요? 근소하죠? 그럼 이제 넘어가라는 거죠. 착오로 취소 못한다는 거예요. 근소한 차익. 다음 페이지요. 시가. 이 시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아닌 거죠.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닙니다. 자, 한 번 더 시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뭐도 아니고 착오 아니고 뭐도 아니고요. 사기도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자, 밑에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면 중요 부분이야, 중요 부분 아니야? 아니에요.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지 경제적인 불이익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중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요게 지금 이것도 보증 섰던 사건이죠. 판례 박스를 보게 되면은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섰던 거예요. 근데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걸로 밝혀졌던 겁니다. 가압류 존재에 관해서 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럼 이거는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보증 섰던 사람의 인식은 가압류가 있다고 인식했어요? 없다고 인식했어요? 없다고. 그죠? 갑이 보증을 섰던 거죠. 갑이 보증 서면서 채권자 병으로부터 을이 뭔가 대출을 받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채무자 을이 병으로부터 이렇게 대출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갑 쪽에서 보증을 서주고 있으니까 보증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채무자 을의 재산에 가압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가압류 있으면 안 되죠. 채무자 을의 재산에 가압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을의 재산에 가압류가 돼 있다면 얘 재산에 가압류 있음을 알았으면 내가 보증 섰을 거야, 보증 안 섰을 거야? 보증 안 섰죠. 가압류 있는 거 알았으면. 그래서 물어봤던 거죠. 너 가압류 있어 없어?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가압류 있다고 가압류 없다고? 가압류 없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갑이 그렇게 인식했던 거죠. 없구나. 없구나. 근데 보증 다 서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가압류가 있어서 없어서? 있었던 거예요. 가압류가. 없다고 인식했는데 알고 봤더니 있었던 거죠. 이거는 갑에게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이거 중요 부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중요 부분이에요. 착오 맞다는 거예요. 근데 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야, 있긴 한데 이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다고요. 등기부에 나오긴 하는데 그게 진짜였어요? 원인 무효였어요? 원인 무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 줄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그때 그 존재했던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걸로 밝혀졌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없다고 인식했는데 실제로도 없었던 거죠. 따라서 중요 부분 착오다, 중요 부분 착오 아니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아니야, 착오 아니야. 보증 섰던 거 취소 못한다는 거죠. 그게 요 사건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두 번째 요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은 없어야 됩니다. 자, 니은 판례 내려갑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토지 거래를 하는데 공인중개사 없이 거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수료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항상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죠. 예? 그래야 중개사도 먹고 살죠. 그러니까 중개사 없이 지금 버릇없이 함부로 직접 거래를 하시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적어도 토지 대장을 네가 스스로 확인했었어야죠. 근데 토지 대장도 확인했어, 확인 안 했어? 확인 안 했잖아요. 이거는 만약 동일성 착오가 있더라도 이거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을은 내가 지금 A 토지를 매수하는 거라고 인식했어요. 아, 나는 지금 A라는 땅을 사는 거다라고 인식했는데 나중에 실제 매수가 된 거는 다른 토지였던 거죠. 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매수자 을의 입장에서 중요 부분이에요? 중요 부분 아니에요? 예, 중요 부분이에요? 중요 부분이죠. 중요 부분이니까 을은 체결했던 이 계약에 대해서 뭐 한다 그래요? 취소할 거라 그러죠. 취소하겠다. 나 취소할게. 이게 을의 입장인 거죠. 근데 갑이 그러는 거죠. 중개사도 없이 이렇게 우리끼리 거래를 하고 있는 거라면은 네가 매수하려는 땅이 A인지 B인지 토지 대장 확인했었어야 되죠. 확인했으니까 확인 안 했으니까 당신이 확인 안 하신 게 뭐라고요? 중대한 과실이라고요. 그냥 과실도 아니고 아주 중대한 과실이라고요. 그거는. 따라서 상대방 당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합니다. 취소 못합니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권 행사를 하려면은 중요 부분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뭐도 없어야 돼요. 중과실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요건 다 갖춰야 되죠. 근데 그 두 번째 요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취소 못하신다는 거죠. 밑에 점도 마찬가지예요.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알아보질 않으셨네요. 공장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토지에 공장 건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지 않으셨다면 이거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그럼 설령 당신에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중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취소한다고 취소 못한다고? 취소 못한다는 거죠. 자, 디귿 내려갑니다. 차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했어요. 그럼 누가 나쁜 놈? 이용한 놈이 나쁜 놈이죠. 중요 부분에 착오,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취소해요? 없어야 취소해요? 없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어야 취소 가능하다고요. 그죠? 헷갈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반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러면은 취소가 안 되죠. 취소 불가라고. 취소 불가.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죠. 화이팅. 근데 중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뭐 하면? 알고 이용하면. 그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이용을 하면 이러면 상대방 네가 나쁜 놈이죠. 이런 경우는 취소를 할 수가 있죠. 취소 가능하죠. 그래서 상대방 알고 이용했다는 표현이 등장할 때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문제없이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경과실이요. 경과실 있으면 경과실 있습니다. 이러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죠.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경과실이 있다는 건 중대해요, 중대하지 않아요? 중대하지 않은 거죠. 그죠? 예. 경과실이 있다는 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거. 중대한 과실이 요거죠. 요거 말하는 거죠, 지금.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입증 책임 문제죠. 자, 첫 번째 입증 책임은 중요 부분의 착오입니다. 요거는 착오했던 그 사람에게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착오자는 중요 부분을 입증해서 유효였던 걸 무효로 만들고 싶죠. 따라서 얘는 유효를 주장해요, 무효를 주장해요? 무효를 주장하는 거죠. 효력을 인정해요, 효력을 부인해요? 부인하는 사람이죠. 무효 만들어서 없애버리고 싶죠. 계약을 진행하고 싶어요, 물리고 싶어요? 물리고 싶죠. 그러니까 이 착오자가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동그라미 2번처럼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가지고 유효로 냅두고 싶죠. 취소를 당하고 싶어요, 취소를 저지하고 싶어요? 취소를 저지하고 싶죠. 취소를 저지해버리고 싶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취소를 저지하는 저 갑 같은 경우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한다 그러죠. 이 효력을 주장한다는 게 유효로 냅두고 싶다는 말이죠. 이렇게 입증 책임이 쪼개져 있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효력입니다. 착오를 했을 때는 당연히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취소는 상대적 취소입니다. 109조에 나와 있듯이 이때 이 착오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는 주장을 못하는 취소라는 거죠. 자, 3번으로 내려갑니다. 착오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거죠. 왜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냐? 우리가 손해를 배상한다는 거는요, 원인이 있어야 손해배상하는 거죠. 손해배상은 언제 손해배상해요? 불법을 저질렀을 때. 불법 행위를 저질렀죠. 그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배상하시라고 청구하시는 거는 불법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불법이 없으면 손배 청구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손배 청구는 한 가지 더 있어요. 원인이요. 채무불이행이요.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손배 청구하든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는. 여기서 채무불이행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는 계약 위반이에요. 계약을 위반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나쁜 놈이라 가지고 손해배상을 당하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착오를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 부분의 착오였어요. 그래가지고 취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 부분에 착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취소권을 행사하는 건 불법을 저지른 거죠? 그거 아니라고요. 계약을 위반한 거죠? 아니라고요.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하는 거는 민법 제109조.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를 요건 갖춰가지고 정당하게 권리 행사한 겁니다. 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이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취소를 했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당해야 돼요, 안 당해요? 안 당합니다. 당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판례에서 이런 말 나오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해가지고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위법한 게 아니라는 거죠. 불법은 아니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 쪽에서는 불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다른 제도와의 관계로 내려갑니다. 착오와 사기입니다. 착오와 사기는 아주 친해요. 착오랑 사기는 완전 친한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사기를 치면 예를 들어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는데 을이 갑한테 사기 쳤어요.
사기를 쳤다는 거는 뭔가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거죠. 허위의 사실을 고지해가지고. 그죠? 그럼 갑이 착오에 빠져요.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했을 때는 대부분 착오에 빠져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매매가 이루어질 때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다는 거는 사기도 있고 대부분 착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병합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갑은 여기서 유효였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싶죠? 네. 취소를. 이때 사기로 취소해야 돼요? 착오로 취소해야 돼요? 뭘로 취소해야 되죠? 지 마음이에요. 지 마음이에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요. 아시겠어요? 착오와 사기. 뭐가 더 유리할까요? 뭐가 더 유리하죠? 사기가 유리해요. 착오는 입증하기 어려워요. 착오는 입증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기는 입증이 조금 덜 어렵다는 거죠. 네? 물론 경우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갑이 취소를 할 때 착오를 가지고 취소를 하든지, 즉 우리민법제 109조를 가져와서 요건 갖춰가지고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은 사기 110조를 가져와서 취소하시든지, 이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취소하시면 됩니다. 둘 다는 돼야 안 돼요? 그거는 이상하죠. 왜 바로 둘 다 합니까? 취소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건데. 취소 두 번 할 거예요? 그거는 바보죠.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선택하시라고요. 자, 2번 내려갑니다. 착오와 해제입니다. 이미 계약이 해제된 후 라고 하더라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여기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을이 갑한테 계약금 넣었던 거죠. 10% 계약금을 넣었던 거죠. 근데 이 계약금이 위약금이었던 거예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려면은 특약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때 그 위약의 내용은 매수자 쪽에서 중도금을 지체할 시 매도자가 계약금을 뭐한다? 몰수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계약금이 1억이었거든요. 중도금을 제 날짜에 내야 되죠. 중도금 놓치면, 중도금 시기 놓치면 계약금 어떻게 돼요? 몰수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갑이 기도했죠. 갑이 기도했죠. 지체하라고. 지체가 됐죠. 그럼 얘가 지체를 해버려서 갑이 기다렸다는 듯이 뭐 했다는 거예요? 계약금을 몰수해버리고, 계약금을 다 1억을 다 몰수해버리고, 위약금 약정한 데 따라 계약을 해제해버리고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1억은 내 거다 하고 해제해버렸어요. 그러면 유효였던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돼버린 거죠. 그랬더니 을이 1억을 돌려받고 싶어서 애초에 계약 체결 당시 내가 뭐를 했으니까 착오를 했었던 거니까 착오로 계약을 뭐 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이미 해제가 됐는데 이미 해제권 행사를 해가지고 유효였던 계약은 무효가 된 상태죠. 근데 착오 취소 또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상하죠. 근데 판례가 이게 된다고 해서 안 된다 그랬어? 된다 그랬죠. 된다고. 가능하다고 이게. 착오로 취소를 해야 몰수됐던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해제 후에도 착오로 취소권 행사를 해서 계약 전체를 전부 다 무효로 돌려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판시했던 겁니다. 자, 3번 내려갑니다. 착오와 하자 담보 책임이에요. 이때 착오랑 담보 책임은 어떤 관계죠? 갑하고 을이 계약을 했거든요. 자, 갑하고 을이 계약을 했어요. 을이요, 갑으로부터 뭔가를 매수했다는 거죠. 자, 매수했는데 그 물건에, 매수한 그 물건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자 있는 물건을 내가 샀던 이유는 내가 계약 당시 뭐 했기 때문에? 착오를 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계약 속에 담보 책임 문제도 생겼고
착오 문제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책임을 묻는 담보 책임 제도하고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하는 요 제도하고 이 제도가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니까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리 행사는 이 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요 취소권 행사 가능해요, 배제가 되는 거예요? 행사 가능하다는 거예요. 담보 책임이 있든지 말았든지 착오가 있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둘은 무슨 관계라서?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별개 제도인 거라고요. 담보 책임이 성립합니까? 예, 하자가 있네, 하자가. 근데 저는 판사님 착오가 있었으니까 착오로 취소할래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취소권이 배제된다, 배제되지 않는다? 배제되지 않아요. 취소하셔도 됩니다.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되는지와 관계없이 그냥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착오였고요. 자,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